12월 27일 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새 20% 증가했습니다. 월간은 S&P 500 지수가 내년에 6% 상승할 것이며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정부 불신이 내년 미국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남아프리카 8개국 입국 제한을 31일부터 해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반독점 기구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40년간 가장 일을 잘한 미국 대통령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신장 지역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맹비난하며 냉전 의식이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바이두가 메타버스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6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지난주 크리스마스 연휴로 4거래일만 증시가 열렸었는데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3%대 주간 기준 상승률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먼저 강수민 그리고 이혜은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시장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은 외신캐스터,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증시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글로벌 주간 증시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상승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현지 시각 23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미크론 우려가 진정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경제 전면 봉쇄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고 화이자에 이어 머크도 미 FDA로부터 경구용 치료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미크론 우려는 진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희소식에 더해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는데요. 현지 시각 24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뉴욕 증시는 하루 쉬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한 주 다우지수는 0.15%, S&P 500 지수는 1.22%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12% 올랐습니다. 바로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살펴보시겠습니다. 11월 개인 소비 지출은 월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PC 물가 지표는 전년 대비 4.6% 상승하며 39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렇듯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한 것으로 재확인됐는데요. 따라서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며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주간 기준으로 0.52%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주간 기준 4.41% 올랐는데요.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힘입어 반도체 대형주들은 지난 한 주간 강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주간 기준 8.80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종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연준의 매파적 행보에 대한 경계감이 되살아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지난 20일 1.8% 급락하면서 3천선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24일 3천선을 회복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들이 오름세를 이끈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론 전주 대비 0.17% 하락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주간 기준 0.61%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 주간 수급 흐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66억 원 그리고 1조 5,831억 원을 사들였지만 개인은 홀로 2조 146억 원을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2,782억 원, 기관이 1조 827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 2,68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대도시인 산시성 시안시가 전면 봉쇄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각 23일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따라서 미중 간 긴장감이 고조된 점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상하이 지수는 주간 기준 0.39% 내렸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다른 변이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며 한동안 시장은 지지세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현지 시각 24일 도쿄 지역에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오자 주가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0.05% 하락 마감했고 주간 기준으로는 0.83%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증시입니다. 현지 시각 24일 조기 폐장한 홍콩 증시는 크리스마스 기대감에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카지노 관련 업종이 상승세를 견인했는데요. 마카오의 면허갱신 관련 소식과 크리스마스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홍콩 증시 주간 기준 0.13% 올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며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유럽 국가들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미크론 변이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거래량이 줄며 24일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독일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24일 휴장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살펴보시죠. 독일의 닥스 지수는 0.77%, 프랑스 까크 지수는 2.31%, 영국의 푸치 지수는 1.41%,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 지수는 1.82%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유가도 알아보겠습니다. 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예상보다 우려스럽지 않다는 판단이 유가 안정세를 이끄는 모습입니다. 뉴욕 유가는 현지 시각 24일 크리스마스 연휴로 인해 휴장했고 브렌트유는 현지 시각 24일 1.12%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주간 기준 각각 4.13% 그리고 3.01%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값입니다. 금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하며 1,800달러 선을 지켜냈는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한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자 금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은 주간 기준 0.37%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간 증시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강수민 외신캐스터가 주간 특징주 짚어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의 미국 증시 특징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오미크론 사태를 주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염성은 높지만 치명률이 낮다고 전해지면서 그 우려가 진정되자 목요일장에서는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주가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미 소비재도 비교적 강세를 보였는데 테슬라가 한 주간 15% 급등했고요. 여행주와 카지노 관련주 또 호텔 업체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보잉과 항공주들도 일제히 상승한 모습이고요. 반면에 유틸리티주들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월마트가 2% 넘게 빠지면서 필수 소비재주도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헬스케어주 가운데서는 백신주들이 크게 하락한 모습이고요. 금융주 가운데서도 비자나 페이팔, 마스터카드를 제외하고는 일주일간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각 섹터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주간 단위로 주요 백신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초기 백신 접종만으로는 오미크론 예방이 어렵다고 밝힌 것이 악재로 작용했는데 존슨앤존슨이 2.7% 빠진 모습이고요. 미국 FDA는 화이자와 머크의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을 승인했는데 그럼에도 화이자는 4% 빠졌고 머크도 일주일간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모더나는 몇 주 내로 오미크론 부스터샷을 개발할 준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다만 일주일간 11% 빠지면서 헬스케어주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의 한 주간 흐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 알파벳은 2% 가까이, 아마존도 1% 넘게 올랐고요. 지난 한 달간 8% 가까이 주가가 빠지던 넷플릭스도 지난주에는 4% 가까이 오른 모습입니다. 지난주 시티그룹은 애플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많은 월가 IB들이 애플의 내년 AR과 VR 신제품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지난 한 주간 2% 상승했습니다. 다만 오라클은 주간 단위로 13% 급락하면서 기술주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의료 정보업체 써너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 화제가 됐는데 키방크는 써너 인수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반도체주 흐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4% 넘게 오른 모습인데요. 지난주 UBS가 엔비디아를 2022년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로 올라가며 올해 들어서만 시총이 126% 늘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주간 단위로 14% 급등하면서 반도체주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주 시장 예상을 웃도는 호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브로드컴의 경우 주간 단위로 7% 올랐는데 지난주 3일 연속으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 한 주간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한 주간 15% 급등하면서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보유 지분 10% 매각 공약을 지킬 만큼 테슬라 주식을 충분히 매각했다고 밝혔고요. 또 테슬라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공식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주행 중 게임 기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니콜라는 최근 사기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 23일 니콜라가 트위터를 통해 첫 전기차 트럭을 인도 완료했다고 알리면서 주가가 18% 급등했고요. 주간 단위로도 19% 가까운 오름세 보였습니다. 루시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환장을 받으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6% 떨어졌습니다. 한편 리비아는 생산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지난주에 주가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11% 하락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하락하던 항공주들이 반등하면서 주간 단위로 일제히 상승한 모습입니다. 한 주간 델타항공은 10% 가까이, 유나이티드 항공은 12% 급등했고요. 다만 현지 시간 24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대규모의 결항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내 500편 이상의 항공 운항이 취소됐다고 전해졌는데 따라서 이번 주에 항공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미국 증시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홍성진 그리고 최보아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오미크론 소식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 한 주 동안에 20% 넘게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먼저 홍성진 캐스터, 이 바이러스 사태가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사태가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일주일 사이 집계된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 비해 무려 20% 가까이 늘어났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쪽에서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면서 오미크론을 막기 위해 부스터샷 접종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으로 인해 일주일 사이 약 75만 명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파력을 감안했을 때 내년 초까지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해질 경우에 기존 방역 체계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봉쇄 조치 등 각국 방역 정책이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오미크론 사태가 최근 항공업계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크리스마스 연휴 사이 취소된 항공편이 무려 7천 건에 달했다고 전했는데요. 항공업계 직원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됨에 따라 최근 인력난이 더 심해졌다면서 당분간 취소되는 항공편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두고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오미크론을 인한 인력난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항공편이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10%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된 점에 거듭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항공편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오미크론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면서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기 위한 부스터샷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개발된 백신으로는 오미크론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주말 사이 콜롬비아 의대 연구진이 기존 백신으로 오미크론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이처에 등재된 이번 논문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오미크론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는데요. 부스터샷을 통해 일정 기간 면역력이 강해질 수는 있겠지만 오미크론을 완벽히 방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그에 해당하는 특수 백신이 개발돼야 한다면서 내년 초까지 당분간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자세한 상황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 S&P 500 지수 전망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최보아 캐스터, 지난주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2021년도 정말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지난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말연시에 산타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S&P 500 지수를 바라보는 월가의 전망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내년에도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성장폭은 둔화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CNBC에 따르면 미국 13개 투자은행과 증권사는 평균적으로 내년 S&P 500 지수가 4,985선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23일 기준 마감 시세 대비 6%가량 높습니다. 오름세 자체는 계속되겠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2020년에는 16%, 2021년에는 26% 오른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자산운용사인 뉴버그 베르먼 그룹의 조셉 아마토 대표는 그간 비정상적일 정도로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시장을 뒷받침해준 많은 요소들이 사라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정도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과 2021년의 상승세는 정부의 지출과 제로 수준에 가까웠던 금리 등을 통해 가능했는데요. 이제 연준은 금리 인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테이퍼링 조기 종료를 준비합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은 조맨친 상원의원의 반대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내년 S&P 500 지수의 전망을 두고 가장 낙관적인 입장은 오펜하이머의 존 스톨츠푸스 최고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내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에서도 벗어나 S&P 500 지수는 5,330선까지 오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MO 캐피탈 마켓의 전문가들도 현재보다 15% 높은 5,300선을,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도 5,100선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인 마이크 윌슨은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약 6.3% 하락한 4,400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대기업들의 이익도 내년에 증가는 하겠지만 올해의 급등세보다는 느린 속도일 것이라고 합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에 포진된 기업들의 수익이 내년에는 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2021년의 예상치였던 45%보다는 한참 낮은 수치라는 점도 전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펜하이머는 가장 낙관적인 전망,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 오펜하이머의 5,300선이 맞기를 간절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확인해 보시죠. 네, 빌 게이츠 소식입니다. 정부 불신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빌 게이츠가 내년 경제 성장 저해 요소로 정부 불신 사태를 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CNBC는 게이츠가 내년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고 밝혔는데요.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전망 역시 포함됐다면서 정부 불신 사태를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게이츠는 내년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라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게이츠는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팬데믹이 결국 종식될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메타버스가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면서 메타버스로 인해 미국 경제 역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날 게시글을 통해 앞으로 미국의 발목을 붙잡을 요소들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긴 정부에 대한 불신이 현재 가장 큰 우려사항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불신이 개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집단으로 번질 경우에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이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경우 팬데믹 같은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현재도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카이저 가족재단이 지난 11월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미국 성인 가운데 78% 이상이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최소 한 가지 이상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카이저 가족재단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일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접종량을 늘리기 위해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과장하고 있다고 답했고 임산부가 백신을 맞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게이츠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짓 정보가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 근절을 통해 정부에 대한 불신 역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 경제 회복을 위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증시 일정 체크 포인트도 살펴봐야겠죠. 이번에는 전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7일 월요일 12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어서 28일 화요일에는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와 10월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오고요. 29일 수요일에는 11월 잠정주택 판매와 주간 지표인 원유 재고가 발표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30일 목요일에는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 또 12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와 함께 11월 곡물 가격, 또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 국채 양이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일 금요일은 신년 연휴로 많은 금융시장들이 휴장하거나 조기 폐장하면서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 일정은 없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볼 경제지표는 주택가격지수입니다. 이 주택가격지수를 산출하는 기관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연방주택금융청에서 산출하는 지수는 국책주택담보대출 금융사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산 집값을 활용해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신용평가 회사로 유명한 스탠다드앤푸어스에서 산출하는 주택가격지수가 있는데요. 이 뒤에 CS는 케이스 슐러를 뜻합니다. 경제학자 칼 케이스 교수와 로버트 슐러 교수를 말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연구해서 만든 주택가격지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S&P에서는 2000년 1월 주택가격을 기준값 100으로 보고 지수를 매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나라가 매우 넓고 이 인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10대 도시와 20대 도시를 나누고 또 전국 지수도 따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 보도될 때에는 20대 도시 지수의 연율과 전월비 수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주택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5년 큰 폭으로 올랐고 이후 다소 침체기를 갖다가 저금리와 수요 공급의 불균형 영향으로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주택 가격 지표를 통해 미국 주택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이 높아져 소비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미국 부동산 시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의 관련성을 따져보거나 S&P 500 지수와 비율을 따져서 주식과 부동산 간의 자산 비중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케이스 실러 지수 최근 1년간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슷한 상승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택 수요는 느는 반면 공급은 크게 감소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세는 매우 강했습니다. 6월부터는 전년비 상승률이 19%대 올라왔습니다. 이때 코어로직의 전문가는 여전히 시장에 구매자가 많이 있지만 경쟁이 적고 판매용 주택이 시장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집값 상승률은 6월 이후에도 19%대 움직이다가 가장 최근 데이터인 8월과 9월에 드디어 상승세가 조금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말까지 두 자릿수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의 영향 혹은 척박한 주택시장에서 특히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나가 떨어지면서 이 수요가 일부 누그러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8일에 발표되는 10월 데이터에서도 수치가 18%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수급 불균형 영향으로 미국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2022년 말까지 미국의 주택 가격이 16% 더 오를 것으로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택 가격 지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글로벌렉스 아시아 전략 담당의 한동훈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렉스에서 아시아 전략을 담당하는 한동훈입니다. 네, 최근에 공급망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어느 때보다 로봇 관련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지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오미크론 확산이라는 돌발 악재를 만나면서 시장이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공급망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1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6.8%까지 증가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12월에 마지막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미국 현지에서 정말 피부로 와닿고 있는 그러한 공급망 이 이슈 상황인데 일손이 부족해서 부품 생산이 원활하지 않고 배송까지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들이 노동력 부족에 대한 이러한 부족한 상태를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이라는 테마로 투자분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로봇과 인공지능 산업은 이미 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향후 성장성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로봇과 인공지능 테마의 장기적인 그런 원동력을 보면은 상당히 좀 명료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구의 노령화를 줄 수 있겠는데요. 인구가 이제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동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2060년이 되면은 과거의 노동 인구의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이 감소를 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력 절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 상당히 조금 큰 대안이 일본에서는 이미 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노동 비용입니다. 노동 비용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제조업 비용이 예정 노동 인구라든지 이런 비용 자체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분명히 느끼는 상당히 절박감이라든지 그런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2025년까지 현재의 상태에서 로봇 사용에 따라서 인건비 절약이 한 22%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만약에 채택률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 노동 비용을 상당히 조금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봇 같은 경우가 성능이 상당히 정교해졌습니다. 성능이 향상되고 인공지능 때문에 상당히 똑똑해지다 보니까 산업용, 의료용이라든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제품 결합률이나 실패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 대비해서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채택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도까지 로봇으로 인한 생산 효율성이 거의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망 이슈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에 투입되는 건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겪고 있는 공급 쇼크에 대한 해결책으로 분명히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국 공급 쇼크가 생기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노동력 부족이죠. 애플라라든지 테슬라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외에 있는 수많은 공장들이 셧다운을 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상당히 조금 힘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회복을 하려다가도 최근에 델타라든지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러한 변이가 각종 나오다 보니까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공급망 이슈가 코로나로 생긴 1, 2년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트럼프 시절부터 있었던 미중 무역 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망 이슈, 서플라이 체인 이슈는 기본적으로 한 3년, 4년 이상 넘는 장기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공장들을 자국으로 이동하는 리쇼어링이라는 그런 계획을 분명히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리쇼어링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결국은 자국에서 있는 값비싼 노동력이거든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당장 지금 인플레이션이 6.8%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물선에서는 화역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운송을 못하고 생산을 못하고 중단되고 연기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값비싸지는 거기다가 이제 이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노동력을 쓸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상당히 비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채택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가별로 봤을 때 산업용 로봇의
보급 대수를 보게 되면은 한국이라든지 싱가포르,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급률이 좋습니다.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G2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아주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향후에 미국과 중국을 발판으로 계속해서 이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로봇과 인공지능 테마가 여전히 전 세계의 보급 대수로 본다면은 아직까지 얼리 어답터 수준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결국 다양한 산업들, 기업들도 결국은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과 인공지능 채택률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투자 환경을 좀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관련 테마 ETF들도 점검해 주시죠.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과 인공지능 테마 ETF는 대략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ETF는 이제 보츠라는 ETF가 가장 크고요. 대략 한 2조 8천억 정도가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보츠와 아크큐라는 같은 그 종목은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수가 한 30개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로보라든지 아이로보, 로봇 같은 경우는 종목 수가 80개에서 한 100개 정도로 조금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렉스 아시아 전략 담당의 한동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